안녕하세요. 서비스 효과성 평가 및 연구 강의를 맡은 권선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제가 어떤 역량을 가진 강사인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들 대면 교육으로 참여하셨던 사례 개념화 강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좀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신뢰하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 시간에 어떤 것들에 초점 맞춰 얘기할 건지부터 먼저 맛보기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강의 내용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현장에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비스 제공 후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분들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서비스의 그 형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서비스가 목표로 했던, 예를 들어 중독 행동이 감소했는가, 혹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폐해들이 회복되고 다 개선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어, 프로그램 진행 과정들이 만족스러웠는지, 또는 강사가 만족스러웠는지, 이런 형태로 만족도는 평가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상태 대비 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로 그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는 건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효과 평가라는 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써놓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대상자가 응답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서비스가 소수의 집단에게 제공됐다면, 만약 1대1 상담, 심리적 개입을 진행했다면, 그리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특별한 불협화음이 없었다면, 서비스 대상자는 만족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본인과 수회기, 수개월간 고생해서 뭔가 열심히 서비스를 해준 전문가의 서비스 평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제로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한 그 서비스의 목표 증상 혹은 그 증상과 연결된 요인들이 서비스 받기 전에 비해 서비스 받은 후에 어떻게 개선됐는가를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측정함으로, 평가함으로 이게 효과적이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서비스 효과를 제대로 살피는 방법이 되겠죠. 그 서비스 대상자의 응답 편향 통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령 서비스 대상자가 진솔하게 자기가 만족했다 혹은 효과적이었다라고 사후에 보고를 설령 하더라도 위약 효과가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세보 이펙트 위약 효과는 우리 전문가분들 다 아시죠? 사람들이 뭔가 이 전문적 서비스를 받고 나면 서비스 자체가 진짜 효과를 냈다는 것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대 심리적 효과가 뭔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주는 이런 효과들이 생물학적 서비스, 즉 약물 서비스에도 있고, 심지어 건강심리학 분야의 그 실험 연구들을 보면은 수술에도 그런 위약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심리적 개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라세보 효과를 통제하는 게 필요해서 사전, 사후 비교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측정치를 가지고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더해서 두 집단을 구성하고 개입 집단과 비교 집단이죠. 이렇게 구성하고 그 두 집단의 대상자를 무선 할당하는 소위 말해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는 설계를 통해 위약 효과를 배제하고도 이 서비스가 효과를 더해서 냈는가, 요거를 살피는 그런 설계들을 이제 권고하곤 합니다. 그런 설계를 통해서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증상, 예를 들어 마약 이용 행동을 감소시키고 마약을 이용하고 싶은 갈망이나 충동을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의 서비스를 한다면 기대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일차적인 효과겠죠. 그런 효과를 사전사후에 무선할당 비교 집단을 활용하여 하더라도 그 변화, 긍정적 방향의 변화가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의한 것인가를 더 명확하게 평가하려면 이 서비스가 가진 메커니즘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기법을 썼다. 그러면 중독자가 가지고 있던 비합리적 신념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완화되면서 중독 행동에 대한 어떤 충동이나 갈망이 줄어들고 이런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 모델이 작동하면서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의 메커니즘 요인이 함께 변했는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냐라고 사후에 묻고 끝내는 방식으로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서비스의 효과 평가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어, 연구 방법과 또 어떤 측정 방법과 그리고 어떤 해석들을 통해 이런 제대로 된 서비스 효과 평가를 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해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논문이나 이런 보고서를 쓰는 게 여러분들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현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 효과 평가를 한다면 연구자가 돼서 역할을 하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서비스의 효과를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것의 더 근본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다뤄야 한다라는 점을 좀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인 이 서비스 효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구성했습니다. 총 3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을 좀 간단하게 개관을 해드리면 우선 2시간 정도를 활용해서 먼저 연구라는 게 무엇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전문 연구자가 아닌 현장 전문가들에게도 필요한 것인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드릴 때 제가 현장 전문가는 어, 연구자, 즉 과학자이며 동시에 임상가, 현장 전문가여야 한다는 어, 연구자 임상가 모형의 실체를 전문가 역량 모형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맛보여드리는 그런 작업을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지만
내 활동이 결국 연구자의 활동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연구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연구의 하위 주제 중에 하나인 서비스, 즉 개입 효과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서비스 효과 평가의 필요성과 개념, 그리고 어떤 전제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말씀을 드린 후에는 이 개입 서비스 효과 평가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즉 설계, 그리고 측정,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의 함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말씀을 요 첫 번째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면 남은 1시간은 조금 그 결을 달리하여 여러분들이 현장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서비스 효과 평가를 위해 다양한 심리 검사나 심리 측정 도구를 사용하실 텐데, 이 연구자라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좋은 심리 검사 혹은 심리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즉 신뢰롭고 타당한 심리 검사, 심리 측정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신 이야기를 좀 1시간 정도 해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심리검사나 심리측정 도구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 흐름으로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점 먼저 개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연구란 무엇이고 또 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거꾸로 연구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인과 연구자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이 현장 전문가들은 연구자 역량을 좀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할 건데, 연구자의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는 일반인과 어, 정보를 대할 때 좀 다른 면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중독자를 만나서 서비스를 하고, 일반인들도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죠. 이럴 때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근데 미리 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언급을 좀 해놓으면, 일반인은 정보를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정보나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해석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해석하고 사람을 이해 해석하는 모드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어, 오해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흔히 생깁니다. 반면에 연구자로 훈련된 전문가는 이 정보를 다루고 사람을 만날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해석 모드가 아니라 합리성, 논리성을 추구하는 해석 모드를 가동하여 만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일반인은 추론만 하고 끝납니다.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전문가는 추론도 하지만 추론에서 끝나지 않고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한다, 심리 측정을 한다. 내 서비스 대상자한테 중독의 지금 갈망이나 충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때 갈망 혹은 충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혹은 검사 도구를 적용하죠. 그게 관찰입니다.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은 혼자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런 게 다른 건데 그 차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걸 말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이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 검토를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향상되는 어,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연구자의 태도이자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연구자의 특징에 대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도 들어가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 및 절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전문 지식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심리 상담 쪽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내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다 프로이트를 아시죠?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연구를 통해 선물한 대표적인 개념이 무의식, 아니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그 대표적인 연구를 통한 선물은 대상관계의 양상, 특징들, 로저스는 자기수용, 아론백 앨리스는 비함적 신념, 이런 것들을 세상에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개념 만들기죠. 예를 들어 중독이라는 개념과 어, 오용, 남용이라는 개념은 서로 구분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하는 거는 이런 개념을 연결한 모형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 모형, 대상관계 모형, 인지행동 치료 모형, 뭐 예를 들어 ABC 모형, 선행사건이 있고 그게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증상을 만든다. 이게 이제 ABC 모형이죠. 즉 개념들이 개발되면 그 개념을 연결해서 모형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그 모형에 기반하여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ABC 모형을 갖고 있고 이 ABC 모형에서 결국 타겟은 C에 해당하는 증상이지만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메커니즘 타겟으로는 비합리적 신념을 타겟팅하죠. 그래서 사고 기록지라는 기법, 전략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수정함으로 증상이 개선되게 하거나 아니면 호흡법을 적용하여 갈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안정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법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연구는 개념, 모형, 기법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에 연구자들끼리 합의해 놓은 문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구의 방법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제공한 기법, 즉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이 기법을 개발하고 그 기법이 효과적이었는가 평가하여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앞단계 모형 개발 그리고 더 앞단계 개념 개발과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비스를 끝내고 만족도를 평가했다. 그럼 만족도도 개념이죠. 근데 그 만족도가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 핵심 목표에 부합한 개념이냐, 아니면 좀 뭔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는 어디를 표적 삼아 기법이, 기술이 들어갔고, 그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했는가. 이러면 이게 모형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제인 서비스 효과 평가는 기법의 효과 평가에 관한 주제이긴 하나 그 안에는 개념과 모형도 다 배어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연구된 것을 가지고 그걸 기본 지식으로 삼아 일반인과는 다르게 효율성이 아닌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추론만으로 끝내지 않고 관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여러 자료 혹은 데이터를 반복 검토하는 식으로 예,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한다라는 점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연구의 실체이자 중요한 내용에 관해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이유, 더 세부적으로는 우리 전문가가 연구자의 눈과 연구자의 도구를 갖춰야 하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때 역량 강화에도 모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학자 임상가 모델, 다른 말로 연구자 현장 전문가 모델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영어식으로는 scientist practitioner 모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도 좀 갖추고 현장 전문가, 임상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갖추고 이렇게 양축을 고루고루 갖춰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진짜 전문가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죠. 우선 좀 엉뚱해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상을 살 때는 그냥 일반인이죠. 전문가로서 우리가 속한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제 전문가의 모드를 갈아 끼우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냥 일반인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인데, 일반인은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건데요. 간단한 사고 실험을 좀 먼저 한번 해보죠.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을 6번, 5번을 던졌는데 5번 다 신기하게도 이 학 그림이 나와 있는 쪽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5번 다 학이 나왔어요. 이제 6번째 이 동전 던지기를 해서 학이 나올 거냐 숫자가 나올 거냐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 6번째에는 10만 원을 걸고 어느 쪽에다가 선택을 해서 베팅을 하실 거냐 하는 이런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5번 다 신기하게도 학이 나온 상황에서 6번째 10만 원을 걸고 베팅을 하신다면은 숫자가 나올 것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이 나올 것에 거시겠습니까? 답을 해보셨나요? 이걸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한 7, 80%는 500원짜리 숫자가 나올 것에 걸겠다는 답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이 500원짜리 일반인 다수가 이 선택한 것에 대해 바로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면 왜 500원짜리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하면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숫자가 나올 때가 됐죠. 라는 상당히 마술적인 사고의 결과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마술적이라고 하냐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앞 시행에서 신기한 학이 5번이 나오는 결과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6번째 이 동전 던지기를 하는 순간에 이 순간에 앞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건 조금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도 생각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다수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마술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결과와 즉 선택과 행동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자들이 밝혀준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일종의 사고실험,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고실험으로 확인시켜 드린 건데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요, 평소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고 믿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 정보 처리 디폴트 모드에 관한 모델인데, 즉 사람은 이성적 정보 처리 주체, 즉 합리적 정보 처리 주체 이렇게 믿고 고 인간 정보 처리 모델에 기반하여 다양한 이제 뭐 경제학 이론도 쌓아 올리고 심리 뭐 상담, 심리 치료 이론도 쌓아 올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행동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 특징이 합리, 이성, 논리가 아니고 꽤나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효율성을 추구하더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마술적 사고, 굉장히 쉬운 정보 처리죠. 에너지를 많이 안 써도 되는 뭐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적 정보 처리 추론, 정서 추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디폴트 모드로 많이 갖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두 명의 인물이 대표적인 행동 경제학자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인지 심리학에 기반을 둔 행동 경제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이 평소에 정보를 처리할 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람 만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 모든 어, 정보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그렇게 추구하더라라고 하는 걸 이 학자들이 밝혀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경제 패러다임을 이런 인간 이해를 바꿈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그런 공로들을 인정받은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일반인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디폴트가. 효율성을 추구하며 사고한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인 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정보 처리하면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놓치거나 오판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우리 정신건강 영역에도 고스란히 넘어와서 변화를 일으킨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이 담배가 가진 중독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암 발생 위험 요인들을 좀 이제 예방하고 흡연량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담배값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써놓는 형식으로 예방 개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개입의 기저에는 어떤 모델이 있냐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스스로 행위를 조절할 거야. 이런 전제들 속에서 저런 이제 예방 전략을 취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런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의 예방 전략이 아닌 굉장히 징그러운 신체 질병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넣어놓음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효과를 통해 담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접근성들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용 행동의 조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합리적으로 따져보시면요. 흡연자 중에 이 담뱃갑에 나와 있는 저 징그러운 신체 질병 상태까지 발병하고 악화되는 사람의 비율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담배 핀다고 다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이미지는 어찌 보면 평균적인 사람들에겐 기만이죠. 그러나 연구자들이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저런 정서적 추론을 하게, 저게 이제 효율적 추론이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 이용에서 문제적 이용에 예방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를 준 게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국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이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 들어온 정보들입니다. 즉, 정리하면 인간은 평소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나, 그래서 뭐 상대편이 좀 비합리적으로 굴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면 되려 화를 내죠. 난 되게 이성적인데 왜 그쪽은 그렇게 정서적이고 뭔가 좀 비합리적으로 굽니까? 이렇게 화를 내곤 하는데, 혹은 불편해하거나 의아해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상당히 정서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뇌가 담당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자 1차 업무가 수많은 신체의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를 배분하는, 이 계산기 두들기는데 뇌가 엄청난 용량을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계산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즉 우리가 중독자를 만나서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때, 그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면, 즉 추론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다면을 검토해야 하고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고, 그 정보도 기승전결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실제로 뇌에 굉장히 많은 어, 그 이제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평소에 그렇게 했다가는 실제로 신체를 항상성 유지시키면서 생존하게 하는 이 계산기 두드리는 데 써야 할 할당량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인간이 평소에는 이 생존을 위해 뇌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과정에는 최대한 효율성을 추구해서 정서 추론 많이 하게 하고 이분법적 사고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새로 밝혀진 지식들이고,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지식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교수들이 내가 교수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연구자일 필요가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약간 좀 달리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논문을 써내는 걸 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인과 달리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좋겠다. 즉,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반인은 여러 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정보 처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를 상당히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반인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특징이 있으나, 전문가인 우리는 연구자처럼 그걸 알아차리고 에너지를 빡 써갖고 어,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정보 처리 모드를 필요할 땐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연구자인데, 당연히 우리 전문가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내담자 중독자를 이해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해야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인은 추론만 하고 이해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추론에서 그치지 않고 관찰도 한다. 면담을 통해 관찰도 하고 심리 검사 도구나 심리 측정 도구를 써서 관찰도 하고, 그리고 관찰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한다면 MMPI를 갖고도 하고 로샤라는 투사 검사를 갖고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관찰을 하는데 중독자한테서도 정보를 질문을 통해 혹은 검사를 통해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 중독자의 가족을 통해서도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럿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다학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마약 중독자를 만난 이후에 두 번째 마약 중독자를 만날 때는 첫 번째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또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럿이 반복해서 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게 딱 연구자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 현장에 좀 다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어, 보통 우리가 중독자를 만나거나 혹은 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우리 전문가들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의 문제 증상이나 문제 행동에 먼저 꽂히죠. 근데 일반인은 그렇게 꽂힌 상태에서 추론하고 끝냅니다. 아,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선이 처음에는 그 대상자의 문제 증상이나 행동에 꽂히더라도 의식적으로 그걸 뜯어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는 모형을 떠올리며 그 모형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도 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환경도 좀 탐색해보고 이런 작업을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점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증상 자체는 정신과 선생님들은 약을 써서 증상을 직접 이제 완화시키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심리직역이나 상담직역에 계신 분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복지나 이런 쪽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 연결망들에 이 손을 대서 작업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건드리는 지점으로 의식적으로 시선을 옮긴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 관찰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검사나 면담이나 이런 걸로 관찰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 반복적으로 한 것들을 학회나 이런 데서 동료들하고 공유해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 이게 실제로 연구자의 작업인 거예요. 그걸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연구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상담 심리 쪽 얘기를 좀 하면 프로이트라는 사람, 아론백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현장에 있던 현장 전문가들이거든요. 계속 환자나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치료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만나고 대상자를 만날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합리적 추론, 관찰, 그리고 여러 반복, 이런 원칙에 따라 그들을 만나서 그 개인을 만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건 소위 말해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보고서 논문이 돼서 출간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안나오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으면 하나의 통합된 이론이 돼서 그런 것들이 또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후학들이 따라붙어서 관련된 걸 검증하고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야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는 자기 행위 안에 이미 연구자의 어떤 태도나 연구자의 어떤 작업이 무조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연구 그리고 연구자라는 주제를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료를 바꿔가며 소개를 해드림으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잘 남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 2년쯤 전에 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감생 뺨을 때렸던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거 보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요 사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감생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요 사건을 우리가 딱 본다면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우선 우리의 시선은 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문제 행동에 딱 꽂히죠. 그러면 우린 정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불쾌하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 화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일반인은 그렇게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정신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런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드를 이제 끄고 합리적, 이성적 추론의 모드를 켜고
추가 정보를 관찰을 통해 얻어서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소위 말하는 사례 개념화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제가 이 이슈에 좀 개입을 할 일이 있어서 갖게 된, 즉 관찰하게 된 추가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므로 우리의 전문가로서, 즉 연구자로서의 합리적 추론, 관찰 결과의 활용,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말하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좀 맛볼 수 있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 이건 물론 제가 개인정보는 다 뒤틀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꼬마 아이는 외동아들이었는데, 생후 1년 만에 부모 손에 끌려서 제 동남아의 한 나라로 이주해서 요 사건이 난 24년도까지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온 다문화 아이입니다. 근데 물론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은 할 줄 아는데 문화는 동남아의 한 나라에 적응해 있던 아이예요. 근데 요 부부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그래서 엄마는 종종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아빠가 주로 키웠는데 그 아빠가 아이를 방임하고 학대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두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게 24년도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이한테 있고요. 이게 이제 관찰 정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엄마가 이제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셔가지고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게임이 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그런 게임류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합리적으로 모형에 기반하여 추론을 해볼까요? 이 친구의 욕구는 전반적으로 허기져 있겠죠? 안전 욕구, 관계 욕구 다 허기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 감정은, 긍정적 감정은 메마르고, 불안은 많이 쌓여 있고, 2차 감정으로 분노도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인지는 이렇게 욕구와 감정에서 에너지가 안 올라오고, 오히려 고통만 올라오니까 주의는 매우 좁아지고, 주의도 쉽게 자기 초점화 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교감선이 뺨을 때린 저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 부적응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문화도 낯설고 또 들어간 학교도 소인수 학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데 자기만 소외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다 참다 안 돼갖고 나 여기 학교 안에 계속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얘가 좀 공격성 있는 아이니까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나 집에 갈래요 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중에 학교 밖으로 나오는 중에 이 어린아이를 부모도 엄마도 안 온 상태에서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손대기 싫다 하고 다들 한 발 뒤로 뺀 상태라 교감 선생님께서 총대를 메고 아이가 못 나가도록 아이가 나가는 동선만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순간에 아이가 선생님한테 피아식별을 못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여기서 뭔가 막 해결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암흑의 정도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예, 정보 처리가 되니까 얼마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약한 마음 상태였겠어요? 이 3학년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득했던 공격성들을 그 대상인, 자기가 지금 여기 나가는 걸 막는 대상인 교감 선생님께 이제 소위 말해 투사해가지고 몸으로 말해요. 행동화한 게 저 사건의 심리적 전말, 배경 전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요거는 어, 효율적인 정서 추론이 아닌 관찰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 전문가로서 이 추론을 해서 아이를 이해하겠죠. 그럼 우린 연구자입니다. 그죠?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또 다른 예로, 비교적 최근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제자였던 학생이 학교에 들어와 갖고 흉기를 들고 교사를 피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 학교에서 한 교사분이 본인이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에 의해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 전체가 외상 후 이제 증후군 피해를 입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뭔가 이 PTSD 관련된 증상들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 정신건강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지식과 어떤 도구를 들고 들어가서 이 남은 교사분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올 건가 하는 의사결정을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실제로는 합리적 추론, 관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지식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논문 쓰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연구자이다. 연구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실제로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그 측면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발휘되고 있는가 이렇게 검토하시면 그게 나의 역량 강화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창의적인 현장 전문가를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제 심리 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그 거대한 인물들, 이 사람들이 다 현장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프로이트, 로저스, 아론백, 그리고 3세대 인지행동 치료를 이끄는 액트의 창시자인 헤이즈, 그리고 마음챙김을 정신건강 분야에 끌어들인 존 카바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이런 연구자의 태도와 지식 다루기를 통해 생산한 것들을 학회나 이런 공공의 어떤 연구자들의 채널을 통해 혹은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가입해 있는 채널을 통해 그런 지식들을 공유함으로 개념과 모형과 기법을 공유함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내가 연구라는 걸 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논문으로 결과를 내는 연구는 본질이라기보다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다루는 측면의 연구자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걸 나에게 장착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라는 게 어떤 거고 그걸 수행하는 연구자는 근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이제 더해서 조금만 더 하고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연구 자체는 실제로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걸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어떤 기술적 측면보다 이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의 문법, 체계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연구 쪽 학습에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조금만 더 해드리고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어, 일단은 연구에서 다루는 이 모형 검증이나 효과 검증의 설계 방법, 그리고 이 양적 연구에서 이런 모형 검증이나 효과 검증을 하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 요걸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측정, 요 내용들이 실제로 그리고 이 과정에 배어 있는 합의된 문법이 어떤 건가, 요거를 좀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좀 소개를 추가로 드려볼게요.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연구에서는 개념을 생산하거나 모형을 생산하거나 그 개념 및 모형에 입각하여 개입 프로그램이나 개입 전략 도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이고 여기에는 문법이 있다. 다루는 과정에 서로 합의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다. 이 지식들을 다룰 때는 이제 요 얘기인데 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은 존중하되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개념을 만들든 모형을 만들든 뭔가 개입 전략을 개발하든 그리고 그 효과를 평가하든 할 때 이 새로 생산하려는 이 내용들, 즉 지식들은 기존에 생산돼 왔던 걸 바탕으로 두고 거기서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는 게 연구에서 합의되어 있는 문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창의적이고 진짜 무에서 새로운 걸 만든 것 같은 무언가가 아닌 기존에 잘 축적돼 있던 걸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 지식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연구자들 간에 서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